제1어린이집 원장 김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0월쯤에 요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많이 기대되고 도서관 안에서 제가 책을 늘 접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용자였던데 불과하다가 이런 자리에 예전에 신청은 했었지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수성구의 제1어린이집이라고 지산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을 9년째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과 재미있는 사건들, 그리고 또 학부모인 어머님들이 주로 어머님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맞벌이다 보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등하원을 시켜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아주 가깝다고 늘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어린이집 대상의 아이들, 연령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아이들과 평소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못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처음 제목을 보시다시피 지금 오신 분들은 전부 대부분 할아버지나 할머니, 조부모 대상이신 것 같고, 저희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3대에 지금 저희 어린이집은 3살부터 7살까지 있습니다. 7살 아이들이 이제 용지초등학교나 범일초등학교나 범물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취학 전에 가기 전에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상황이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마치 톱니바퀴에 수레바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아이들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 같이 의논을 드리고,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순서에서 저에 대해서 따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잠시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김호선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자로 한번 보시면요, 좋을 호자에 선생님 선자예요. 저는 처음에 이 한자풀이가 먼저 좋아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낳자마자 좋은 선생님이 되라는 그런 예언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런 마음을 제가 잘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가톨릭대학교에서 아동미술, 그러니까 미술을 애기들이 그리면서 애기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솔직히 최근에는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술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체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대 사범대에서 경북대학교는 유아교육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육학과 안에서 교육심리를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있는 제 이름 그대로 좋은 선생님의 어린이집이 되고 싶어서 좋은 선생님의 어린이집이라는 호선 어린이집 5년 동안 원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현재 수성구에 있는 제1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뒤에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사전 정보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각이 더 날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뭐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뵙게 되는 아이들과 지금 3세대, 1, 3세대의 그런 관계 맺음에 있는 양육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육 태도는 아이들이 돌보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손길이나 말치, 눈빛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을 얼마만큼 통제하는지, 못하게 한다든지 조금 멈추게 한다든지 절제를 시키는 그런 통제를 하는지, 아니면 반대입니다. 허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 이쪽 전공에서는요, 이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같이 행복하려면 우선은 애정이, 사랑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애정이 담겨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아이들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되는 것은 어떤 거냐 살펴보면 금지형이죠. 왜 그래, 너 기다려라, 참아라, 잠깐만, 뭐 이런 금지형의 통제적인 부분과 거부적인 부분에 대한 양육 태도입니다. 뒤에 제가 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1985년대 최초에 이 부분이 연구가 되었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애정이 담겨있는 통제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희생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애정은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 있는 순수함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금지했던 것들이 너무 많죠. 위험하다, 뭐 다치니까, 추우니까 나가지 마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절제형의 통제형의 힘을 통제하는 힘과 무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키운 대표적인 사례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주로 하는 대화들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드라마의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애정 통제적인 양육 태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표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애정과 거부가 반대적인 성향이에요. 그리고 자율과 통제가 반대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말씀드렸던 것이 애정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아주 반대되는 상반된 것이 아이들을 시끄럽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아슬아슬하고 하니 거부를 하면서 자꾸 금지를 하는 통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1985년도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런 성향들이 많이 비춰져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거고 넘치도록 사랑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똑같은 아이의 실수에도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안 행복하고 내가 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똑같은 실수에도 받아들이고 표현되는 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했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조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 행복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덜 행복했을 때 아이들이 그게 행복하는 척 하는 것만으로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먼저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 인문학 중에서 제 조금 존경하는 분이 여기 서울대 교수님인데요. 최인철 교수님의 행복 강의가 있어요. 제가 원래 1학기 때 경대에서 그 박사과정에서 행복할 수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지도 교수님께서도 마침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중 있게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 1학기에 공부했던 내용을, 박사과정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에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은 최인철 교수님의 영상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 행복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대에서도 거기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줬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유능성이 있어야 되고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율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선택을 아이가 하거나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통제를 느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불행하다고 느껴지죠. 이게 자유롭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은 행복에 있어서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는 억지로 할 때, 억압과 통제가 있었을 땐 자유롭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모두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열등감이라는 거는 항상 생기는 거죠. 노력하는데 그 기대치만큼 안 됐을 때는 열등감이 생기는데 반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취를 했을 때는 제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죠. 만족스러운 부분에서. 자, 성과가 났다. 내가 잘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유능함을 꿈꾼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열등감을 느꼈을 때는 또 불행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역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용에 이렇게 비늘이 있대요. 그 비늘이 한쪽으로 다 있는데 목의 어떤 부분은 딱 하나가 반대쪽에 되어 있답니다. 약점이라는 거죠. 그걸 건드리면 그 약점을 건드리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행동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열등감이고 그런 부분을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할 때가 있죠. 물론 그게 내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뭐 이런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또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망시켜드린 부모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이 들겠죠. 그게 열등감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졌을 때 행복에서 빠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사실 제일 강점이 이건데요. 관계성입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즐기기도 한데 거기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관계가 좋았던 거죠. 이런 거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산다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행복에서 행복한 삶이란 나 외의 타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요 세 가지가 잘 어울리고 균형을 맞고 맞물리게 되면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최인철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일단 나를 알아야 되는 거는 중요합니다. 나. 일단 1인칭인 내가 어떤 기준에서 행복을 잣대를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돌본다는 취지에서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부모나 이웃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진단표라고 했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과는 교육학과를 나오고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지만 사실은 부전공은 거의 심리 쪽을 했어요. 심리.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해보면 아주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요.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긴 한데 그거는 뭐 백의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자격증이 있는 교사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많은 문제들을, 범죄들은 사실은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웃이랑 맞물려서 잘 어울리려고 하면 내가 뭔가 여유가 있었을 때 좋아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해를 데이터라고 하나요?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저는 아주 많이 해봤어요. 저 자신도 그게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많이 해봤고, 해보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테스트지가 나왔을까에 대한 공부도 해봤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그 KHT라고 해서 한국 정서 문화에 맞는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랑 사람관계를 내가 어떤 식으로 맺고 있는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지가 있고, 이거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이게 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돼서 뇌에 대한 그런 판별지도 있고, 또 MBTI는 좀 유명해요. 정서적인 부분 중에서도 16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테스트지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끔 알아듣게끔 알아본다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한 가지만 하면은 그거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두서 가지를 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읽어보면 나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거가 약점이구나, 이런 게 강한 부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사람이 알게 되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생기게 되면 상대방의 어떤 것에도 조금 베푼다고 해야 되죠. 감사를 느낄 정도로 진심을 와닿게. 건성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아이들이 다 똑똑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 없는 이야기. 선생님 저 머리핀 예쁘죠? 예쁘네. 정말 바쁠 때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걔가 대답을 기다리니까 예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예쁘다. 같은 예쁘다는 결론인데 아이들은 알아요. 4살부터 알더라고요. 그 감정적인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는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 거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는 건 나를 이해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루려고 지금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궁금하시겠지만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제자들을, 자식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론적인 공부를 해서 했던 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연령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또 뒤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요, 베일리 검사와 카우프만 검사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사실은 경북대 병원하고 동산병원이 소아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죠. 아이들이 하나 낳고 둘 낳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행동장애 이런
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계선인 아이들. 아이들은 사회적인 이런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정상범주에까지 올라가고 사실은 경계선인 아이는 후천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 병원에서 이거를 합니다. 베일리 검사는 영아라고 하죠. 4살까지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카우프만 검사는 5, 6, 7세 유치원 가정 아이들에게 검사를 해요. 물론 동산병원이라든지 경대병원은 요 검사를 하는 게 진단의 목적이라고 하죠. 얘가 장애가 있냐 없냐. 왜냐하면 그 간호사가 합니다. 전문 간호사가 해서 장애 등급을 받아서 발달센터라든지 뭐 지역의 발달센터 이런데 언어 발달센터 이런데 가서 치료를 목적으로 나라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런 정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엔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니 이런 검사들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아이의 성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를 하려고. 많이 뛰고 ADHD 같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ADHD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늦게 판독이 된다는 게 사실은 아이가 치료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런 판독을 교육기관에서도 합니다. 물론 치료 목적이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거랑 다른 취지죠. 이 아이가 어느 쪽에 굉장히 탁월하구나. 이 아이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지능이 높구나. 도덕성이 높구나. 사회적인 지능은 굉장히 높구나. 판독이 돼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직접을 하고 그걸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내 손녀, 손녀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 관계 맺음에서, 관계성에서 굉장히 행복해지겠죠. 높아질 테니까. 자, 이번에는 요거 우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1번과 2번은 1인칭이지만 여기는 우리라는 거는 이웃을 말하는 거고 2명 이상이니까 뭐 내 딸, 내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서 양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벌이 뭐 명절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우리 손자 손녀들 다양하게 만날 수 있잖아. 그죠? 그때 어쩌다 오는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도록 제가 다시 뒤쪽 페이지는 준비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리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두고 했습니다. 자율성에서, 관계성에서, 유능성에서 요 행복을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 요거는 사례인데 저희 어린이집에 아이가 4살 아이가 왔는데 나중에 어떤 행사 중에 뵈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손자가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예요. 그 2015년도에 그때 굉장히 당황했는 게 제가 고등학교 은사분이었던 저희 선생님께서 예전 모습 그대로시더라고요. 물론 저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손녀가 우리 집에서 다니는 그 상황을 제가 겪었을 때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내가 아플 때 병원을 가게 되면 치료해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령별로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태어난 지 1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애착이 형성이 되고 기저귀 배고픈 거, 졸릴 때 이런 3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울음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본능적으로 저희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죠? 배가 고프구나 해서 뭐 이렇게 젖병도 물려주고 먹고 자고 기저귀 가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부분을 불편함과 갈등을 도와주잖아요. 이런 상황인 자체에서
똑같이 그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보는 거죠. 아, 내 주변에는 믿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나에게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실까? 아이는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점점 자라면서 긍정적이고, 아,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 가치가 아주 높은 아이구나. 이거는 사실은 요때 형성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지켜봐도 18개월 요때까지는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상황이고, 그거를 근거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명해요. 제가 김주환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섬의 이야기에도 굳이 아빠 엄마가 아니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 하나로 아이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자라더라 라는 근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4개월이 되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싫어, 안 해, 내가 할 거야, 무조건 이런 단어로 마치 비디오 테이프 돌리듯이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저렇게 1등에 연연하는지. 모든 말하면 말이 끝이 나기도 전에 싫어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고 안 한다는 대답이 나오죠. 내가 잘못 키웠나? 젊은 엄마들은 똑똑하게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던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요 범주에서는 요 말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저희 어린이집 애들도 한여름에 예쁜 코트 입고 오고 한겨울에 발레복을 입고 옵니다. 그거는 자기의 결정, 선택에 대해서 자기 사랑이 조금 강해졌기 때문이고, 그 시기가 원만하게 잘 지나가면 정상적으로 괜찮아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들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경우가 더 원만해진다. 하지 말라고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막 끝까지 강압적으로 입혀주신다거나 하면, 물론 그 상황에서는 옳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억압에 의한 것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성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선택, 기회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린이집에 가면 금방금방 눈에 띄는데요. 3살이라도 동생이 있는 3살은 스스로 신발을 신어요. 꺼내서. 6살이라도 막내인 6살은 신발 꺼내주기를 계속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3살과 6살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이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3살이 6살 형아에게 신발을 꺼내주면서 신겨주는 상황도 벌어져요. 그거는 어른들의 미리 먼저 잘 해주려다 보니, 넘치다 보니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아이에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전을 기반으로 기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는 반드시 보내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먹거리 사실은 제가 보정할 수 있고요. 먹는 재료는 저희가 장담할 수 있고, 그거 외에도 또래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자도 하고 싶은 게 똑같고, 같이 해서 협동이라는 건 작업을 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지능인데, 요 36개월 그때는 꼭 보내시는 것이 조금 용기 있게 짧은 시간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추워서 또는 위험해서 나가지 말라고 하시거나, 사실은 집에 있어도 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하거나, 아이들은 어떤 책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60세가 되면 60km를 달리고요. 3살은 3km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50세는
50km의 자동차로 50km로 달린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속도는 아이들은 그 같은 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부산하게 움직이죠.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차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놀이터에도 많이 데려가시고 뭐 어린이집 이런 기간을 아직 힘들다 하시면 차라리 이런 재미를 나눌 수 있는 놀이터, 슈퍼마켓 이런 데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그거는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사회적인 지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자료를 찾아보다가 저도 많이 공부가 됐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 여기에 보면 최초의 자녀 양육서 양아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박물관에 여기 지금 문화재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육아일기인데요. 이 육아일기라 하면 보통 엄마가 쓰거나 아빠가 쓰는 거죠. 할아버지가 쓰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선 중기 선비인 이문헌이 손자를 키우면서 쓴 것입니다. 최초의 육아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육아일기고 바람직하게 키우는 방법들을 뭐 콧물을 닦았고 몇 번 방구를 꼈고 이 정도로 자세하게 적었다고 해요. 손자 사랑이 굉장히 특별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녀 양육서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역대 교육이다. 자, 역대 교육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보시는 것 자체를 역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조부모가 손주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육아 방식입니다. 신사임당도 친정에서 자녀를 키웠고요. 그거는 아주 유명한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인데 외국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혼혈인 대통령 오바마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유년 시절에. 또한 MS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자기가 이만큼 정서적인 부분에 공감력이 떨어졌을 거라고 덕분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데 많이 공헌을 하시는데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엄마, 아빠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죠. 우리 손자, 손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엄마도 그렇게 바라고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그 교육 목표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행복해야지 아이들은 저런 게 행복이구나 눈으로 보고 당연하게 행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가까운 사람이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루하루 보내는 거 물론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를 표현한 아이들에게 조부모에게 해주었던 말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표정입니다. 아이들은 표정을 잘 보고 결정이 되고 그 따뜻한 말이 어떤 거냐면 참 의젓하다고 이야기해주거나 뭐 형아에게 동생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거나 아주 구체적인 칭찬들을 말하는데 금지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정리정돈을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책을 오늘 어쩌다가 한번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리정돈도 못한다고 꾸짖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듣는 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리정돈을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들이 말이 좀 늦어요. 그거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있고 둘째가 남자아이면 조금 말이 더 늦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경험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야는 말이 와 이래 늦대노 뭐 문제 있는 거 아니가 말을 와 이래 못하노 알아듣는 거는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들은 아이는 나는 말이 늦구나 나는 해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시도를 안 해요. 더 시도를 안 했으니까 더 해보지 못했으니까 더 늦어지는 거죠. 그게 더 아이에게 사실은 피해를 많이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요 거울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마음이 급하면 그런 상황이 많아요. 명령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요. 하지 말아라든지 뭐 어떤 명령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가 밖에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고 들어오면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에게도 양면성이 있는데,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할머니 빨리 가, 집에 빨리 가, 막 가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섭섭한 상황이 생기죠. 어떻게 내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굉장히 많이 알뜰하게 챙겨줬는데 가라고만 말을 할까.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거나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연령의 아이들은 할머니가 가면 엄마 아빠가 오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 안 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늦게 오는 줄 아는 거죠. 할머니가 절대 싫거나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가야지 우리 엄마가 오는데, 그럼 엄마가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은 상황이 생길 때는 할머니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더 따뜻하고 감성적인 어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고 속상하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어린이집에 왔기 때문에 엄마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엄마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오는 거거든요. 집에 있으면 엄마를 볼 수 있는데 어린이집 보내고 엄마가 일하러 가시니까 어린이집만 안 오면 나는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야기는 충분히 해주고 있지만 아이가 받아들인 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뭐 많은 말을 하면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키워보고 다양한 아이들을 더 많이, 손자 손녀를 또는 아드님과 따님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아는 만큼 더 보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다른데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1등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씹지 않고 빨리 먹기도 하고, 또는 60권의 책 중에서 꼭 3권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 찢어지려고 하는 그 헌 책 딱 3권만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집착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아이의 잠재 능력입니다. 그 아이가 거기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뭐냐면 잘하는 것을 빨리 찾아내는 게 저희 교사들의 몫입니다. 잘 못하는 것을 평균을 올려주려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평균적인 인간을 만드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얘가 뭐를 잘하는지, 물론 언어를 표현하는 건 늦지만 한 가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연구자적인 기질이 있고, 사실은 에디슨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천재적인 아이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을 자처럼, 좀 옆집 아처럼 누구누구야처럼 잘했으면 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보다 얘가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뭔가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게 조금 더 아이에게도 행복하지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같은 상황, 같은 여건의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드림센터에 가시면 똑같은 조건의 그런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그런 곳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친목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아시겠지만 틈틈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상황이었을 때 취미생활을 해보시는 건 정말 추천드리는 거예요. 취미라는 건데 본인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동안에는 힐링이라는 게 되고요. 굳이 먼 곳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를 먹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내가 행복하다, 할머니가 행복하다, 할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게 되니까 아이들이 아, 저런 모습이 행복이구나. 그거는 글로서 배운 행복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배운 행복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론편은 조금 이야기만 하다 보니 지루한 경향이 있는데요. 요번에는 제가 요런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모토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간 적이 별로 없고 해서 거의 뭐 사이버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굉장히 사실은 하버드대 교수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아주 훌륭하신 인문학 선생님들을 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그게 듣고 싶을 때 그런 거고 요즘에는 책을 오디오북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 부분을 아주 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오디오북에 책 읽어주는 여자 곡이 치면 나오고 또 하나는 책 읽는 다락방 제이라고 하는데 요 제이 여기 지금 올라가야 되는 여기에 치면 오우아라는 책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제가 도서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나는 나를 벗을 찾는다. 사실은 요거는 관계성에서는 조금 배제된 경우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상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안을 되돌아보는 나와 현실의 나를 친구로 잡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요 같은 책을 가지고 요 분은 요렇게 해석을 하고 같은 책을 가지고 요 분은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친구가 너무 그리운데 그 친구가 보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시험 삼아서 내 입으로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내 귀고 내가 팔로 글을 쓰니까 감상하는 것이 내 눈이었다.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벗으로 삼았다. 자, 같은 글이라도 이렇게 아는 것만큼 느낌이 다르고 깨우치는 게 다르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침 여기서 나와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은 글도 아는 만큼 깨우침이 다르다. 처음 명언을 접했을 때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말들을 보고 내가 한 말은 왜 힘이 없지? 훌륭한 사람들이 한 말은 명언이 되는 것이 참 허무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말도 그 깨우침이 아는 만큼 보이고 그 깨우침의 깊이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요 책 읽은 다락방은 남자분이 읽어주시는데 여기에서도 뒤에서 이 친구라는 것이 현실의 나와 뒤에는 원래의 나, 현실의 내가 원래의 내에게 다가와서 아프니 힘드니 힘내라 나는 너를 응원한단다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밖에 내가 내 안에 내랑 나를 그러니까 두 개의 내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힘을 내게 되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인데 김득신이라는 옛날 고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면 저는 남동생만 둘입니다. 그런데 연년생인 남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저는 키가 15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동생은 키가 180이에요. 저는 100 겨우 넘는 IQ를 가지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했는데 걔는 130이 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내가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등하다는 걸 느꼈을 때 누나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 읽을 때 저는 10번을 읽었어요. 남들이 10번 읽는다 하면 저는 100번을 읽었어야 됐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나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잠을 조금 더 줄이고 뭔가를 더 해야지 평균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부지런한 것이 저의 장점이 되었다는 생각은 들어서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동생은 지금 좋은 직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해도 월등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제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딱 아까 그 영린처럼 모자라는 아이였었죠. 열등감이 많았던.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승화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크는 과정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셨고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김득신이라는 요 분을 저랑 굉장히 공감이 되어서 취합을 했고요. 이분도 거의 60세가 되어서 과거에 합격을 했다 하니 굉장히 저랑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내 손자, 손녀가 탁월하게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뭐지? 그걸 발견해 주십시오. 그거 발견하는 순간 진심 어린 말이 통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자신이 있는 분야니까. 그래서 그 말의 힘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지만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래서 잘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평범해 보입니다. 세입 크로바는 행복이라고 했고 내입 크로바는 행운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행복을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행운만 찾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라서 제가 취합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연년생이 있거나 뭐 2살, 3살 터울에 언니 오빠들 있죠. 그러면 사실은 첫째 애가 굉장히 피해가 많이 봐요. 둘째 애가 태어났으니까 모유도 먹여야 되고 엄마가 더 안아줘야 되고 할머니 뭐 이렇게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전부 더 작은 더 아기를 먼저 선호하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시면 사실은 첫째 아이가 힘이 됩니다. 그건 저도 저희 집 애를 키우면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아들만 넷입니다. 그래서 줄줄줄 애기들을 너무 이렇게 연달아서 낳은 상황도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힘들게 했죠. 딸 하나 있는데 딸 10몫을 제가 힘들게 했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자리가 그래서 뵙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가 되든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예전에 좋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첫째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둘째가 태어났으니. 그러면 첫째를 안고 거울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젖을 먹여야 되니까 계속 안아야 되는 상황이 많죠. 그런데 첫째는 눈으로 보는 게 항상 둘째만 안아주는 것 같죠. 자기 안아준 건 볼 수 없어요. 제가 안 안아준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첫째를 안고 거울 앞에 서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내 귀한 손자를 안고 자기가 안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건 거울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기억이 아주 오래 남습니다. 왜 안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안아주시잖아요. 그건 말 이상의 큰 사진이에요. 그래서 꼭 안고 거울을 보시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첫째가 굉장히 잘 견뎌줬어요. 험나지 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땐 한 해 쉬고 셋째를 낳았을 땐 한 해 쉬면 딸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같이 달면 원래 동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해 쉬어도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셋째가 역시 태어났을 땐 둘째를. 근데 다행히 첫째, 둘째가 같이 크는 쌍둥이처럼 크는 상황이었으니까 조금 더 자기들끼리 놀이에 빠져서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4년 후에 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들 4명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 친정 어머니께서는 남자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노는 법이 없죠. 주먹과 손과 발이 온몸으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유리와 뭐 그런 것들이 남아나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통제도 많이 하고 거부도 많이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 그래서 저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여기까지 잘 왔는 것도 저희 친정 어머니, 저희 시어머님 덕분이니까 다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를 대표로 드리는 거죠.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손자 손녀가 예쁘다 하면 안아주셔서 그 거울을 아이의 눈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아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말을 정말 안 듣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이. 예,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정말 미워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항상 생겼어요. 저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항상 생겼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잘 헤쳐나갔어요. 큰 후회 없이 잘 헤쳐나갔는데, 김경일 교수라고 인지심리학자 교수가 있어요. 그분의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잘했는 행동이구나, 근거 있는 좋은 행동이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생길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는 대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그 장소에서 잠시 벗어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걸 제가 왜 추천해 드리냐면,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잘 놀다가도 언제 막 화가 나가지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던지거나 깨물리거나 핥히거나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땐 아이들을 떼어놓고 따로따로 잠시 5분, 길지도 않아요. 5분 있다 보면 그렇게 잘 다투는 아이들이 서로는 절친이에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너무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물론 다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서로 진짜 미워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오래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많이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됐을 때는 그 문에서 벗어나는 것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간 적도 있었고, 끝까지 야단치고 내가 맞으니까 아이에게 강하게 훈계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벗어났을 때 제일 잘 해결이 됐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됐을 때는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걱정 인형은 내가 갖고 있는 걱정을 가한테 다 주면 돼요. 그 인형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는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좋은 비책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나 만드셔서 손자, 손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만든, 할아버지가 만든 걱정 인형이야. 너 무서운 거 있니? 뭐 괴물이 있으면 얘한테 다 물리쳐 달라고 해. 뭐 이런 주문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건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하는데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죠. 여기에 딱 주면서 너는 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가 될 거야.
너는 그냥 네가 원하는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 향기는 마법의 물이라고 해요. 좀 굉장히 난폭한 아이들도 하루는 잘 버팁니다. 그 마법의 물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공주 같은 아이들은 더 잘, 선생님의 말에 힘이 있어서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도 재미있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이다 보니 본인이 아프면 만사가 모두 잃는 거기도 하고 힘들 것 같아서 건강도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키우면서 세대 차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아껴보지 못한 세대와 넉넉하게 쓰던 세대였기 때문이고요. 또한 가족이지만 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제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이 부모님이 예쁘게 잘 낳아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웃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부모님들께 죄송해요. 낳아주신 분들의 몫이잖아요. 그분들의 기쁨을 저희가 조금 중간에 가로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존중감이 아마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들, 딸을 내조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육아를 도와주시게 되면 이런 큰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발췌해서 적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자아탄력성을 뿌리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날도 흐리고 해서 많이 오실까 하고 염려했었는데 그래도 여지없이 뭔가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여기 꾸준히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